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가족 저녁 식사 후 제가 부엌에 있을 때 며느리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늙은 마녀, 남편 때문에 참고 있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이제 나를 볼 일은 없을 테니. 다음 날 저는 집에 자물쇠를 바꿨습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어딘가 서둘러 가야 해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잠이 얕고 자주 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등을 대고 누워 초를 세다가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관절도 예전 같지 않고 아침부터 혈압도 말썽이었습니다. 익숙해졌습니다. 65년 동안 제 몸은 알람 없이도 깨어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방은 조용하고 어둑했습니다. 제 자리, 제 유일한 공간이었지만 그마저도 임시적이었습니다. 방은 공식적으로 제 소유인 아파트 안에 있었지만 사실상 오래전부터 공동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경계를 지키려 아무리 애써도 매일 누군가가 그 경계를 조금씩 허물었습니다. 저는 가운을 걸치고 두꺼운 양말을 신은 뒤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집은 30평이 넘는 방 3개짜리 큰 아파트입니다. 남편 민중과 제가 80년대에 집값이 괜찮고 월급이 의미 있던 시절에 장만했습니다. 나중에는 복층으로 개조하고 베란다에 창을 달고 테라스도 꾸몄습니다. 계획도 많았고 희망도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들 지훈과 그의 아내, 아이들이 살고 있고 저는 마치 손님 같았습니다. 주인인 듯하면서도 아닌 듯한 엄마, 방해하지 마세요. 부엌은 깨끗했습니다. 저는 항상 저녁에 설거지를 해둡니다. 몸이 녹초가 되어도 말입니다. 구급대원으로 일할 때 생긴 습관입니다. 어수선한 환경에서는 일할 수 없었고 30년간 의료계에 몸담으면서 다른 방식으로는 일할 줄 모르게 되었습니다. 주전자를 올리고 서랍을 열어 제 차십통을 꺼냈습니다. 동네 가게에서 산 평범한 잎차. 솔직히 말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며느리 유지는 캡슐 커피를 마시는데 제가 차를 우릴 때마다 불만스럽게 코를 찡그립니다. 뭐 그러라지요. 물이 끓는 동안 저는 그릇을 꺼내 호떡 반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는 한 매주 토요일마다 만들었습니다. 아들 지훈이 어릴 때부터 무척 좋아했습니다. 이제 집안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었어도 저는 여전히 호떡을 부쳤습니다. 아마도 이 전통에 매달리는 것이 이 아파트에 아직 진정한 가족이 살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마지막 끈처럼 느껴졌기 때문일 겁니다. 등 뒤에서 문이 조용히 삐걱거렸습니다. 막내 손자 준서였습니다. 언제나처럼 헤드폰을 낀 채 말없이 다가왔습니다. 키는 훌쩍 컸지만 깡마르고 어색한 몸짓에 늘 앞머리가 눈을 가리고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좋은 아침. 저는 대답을 기대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호떡 15분 뒤에 다 돼. 그는 헤드폰을 벗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에 앉아 화면에 코를 박았습니다. 서운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힘들었고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도 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적어도 누나, 서아처럼 쏘아붙이지는 않으니까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제 파란색 스웨터 못 보셨어요? 서아가 완전 무장한 채 부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화장, 머리, 다림질한 블라우스까지. 17살인 서아는 벌써 유진의 판박이었습니다. 같은 광대뼈, 같은 자세. 오직 눈만이 아빠를 닮아 따뜻한 갈색이었습니다. 어제 빨았어. 내 옷장 2번째 칸에 있을 거야.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봤는데 없어요. 그녀는 퉁명스럽게 한숨을 쉬었지만 이내 부드러워졌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늦어서 그래요. 오늘
유기동물 관련 프로젝트 팀 모임이 있거든요. 아, 기억나. 네가 말했었지. 네, 수의학과 때문에요. 저 수의대 가고 싶은 거 아시죠? 물론 기억하지. 아빠가 동물책 사준 뒤부터 계속 그랬잖아. 욕실 빨래 바구니 한번 봐. 내가 거는 걸 잊었을지도 몰라. 잠시 후 그녀는 스웨터와 뜨거운 호떡을 손에 들고 돌아왔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최고예요. 제 뺨에 뽀뽀를 하고는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제가 다음 호떡을 뒤집자마자 유진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딱딱한 정장 바지에 꼿꼿한 허리, 머리는 마치 장관 면접이라도 가는 듯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곧바로 불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님, 또 욕실에 있는 제 물건들 옮기셨어요? 저는 속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항상 어머님이 아닌 마치 하숙집 이웃이라도 되는 듯 은숙 씨라고 부를 때도 많았습니다. 선반만 닦았어. 네 화장품들 다 제자리에 있는데 확인해봐. 제 핸드크림요. 지훈 씨가 기념일에 사준 거. 어디 있어요? 화장대 위에 있지 않을까? 전 항상 오른쪽 서랍에 둬요. 또 다 옮겨 놓으셨네요. 등 뒤에서 피식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을 나서던 서아가 외쳤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 크림 침실 화장대 위에서 봤어. 나 갈게. 유진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없이 비싸고 강한 향수 냄새만 남았습니다. 저는 호떡을 접시에 담고 꿀을 뿌렸습니다. 남편 민준이 좋아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타이머라도 맞춘 듯 지훈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좋은 아침, 엄마.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호떡이라니 마법 같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가 다시 소년이 된 것 같고 제 활기차고 따뜻한 아들이지 아내 말 한마디 거역하지 못하는 지치고 과묵한 남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호떡 없는 토요일은 토요일이 아니라고. 지우는 말없이 커피를 따랐습니다. 그는 제가 민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떠올리게 했으니까요. 유진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핸드크림이 들려 있었습니다. 찾았어요. 하지만 은숙 씨, 다음부터는 제발 만지지 마세요. 각자 개인 공간이 있어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내 공간은 이미 오래전에 짓밟았는데 이 아파트는 내 명의인데 내가 아직도 대출금을 갚고 있는데 그들은 3년 전 자리를 잡을 때까지 잠시만이라며 들어와서 눌러앉았습니다. 저는 침묵하고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창가로 갔습니다. 8층에서 동네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침, 안개,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저녁에 친구 생일 파티에 가요.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죠? 지훈이 말했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물론이지.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침 새 책도 시작하려고 했어. 잘 됐네요. 유진이 응수했습니다. 그런데 또 제 샴푸 쓰셨어요? 그 프랑스거요.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썼어. 내 거 따로 있단다. 그럼 좀 더 주의하세요. 그녀는 제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잘라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컵을 싱크대에 놓고 손을 닦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이라도 조용히 있고 싶었습니다. 준서방을 지나가는데 작은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 식사 후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들여다보았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에 몰두해 있었고 어깨는 긴장되어 있었으며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준서야,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날씨 좋은데 잠깐 나가서 산책할까? 그는 잠시 헤드폰을 벗고 돌아봤습니다. 안 돼요, 할머니. 오늘 온라인 토너먼트 있어요. 팀 게임이라서 애들 실망시킬 수 없어요. 이해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에 가자. 그는 다시 헤드폰을 쓰고 게임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전에는 저와 공원에서 자주 산책했었는데 제가 여러 식물을 보여주고 구급대원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듣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직 화면과 헤드폰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를 탓하지는 않았습니다. 집안은 항상 긴장감이 흘렀고 침묵조차도 답답했습니다. 제 방에서 저는 침대에 앉아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침대 옆 협탁맨 아래 서랍에 있었습니다. 무심코 펼쳤습니다. 민준과의 결혼식. 저는 소박한 드레스를, 그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우리. 작은 지훈이 반바지에 멜빵을 하고 우리 무릎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학교 축제, 졸업식, 그리고 유진과의 만남. 젊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아직 며느리가 조금 거만하긴 하지만 지훈이가 사랑에 빠져 행복해하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서아가 태어났고 준서가 태어났습니다. 여기 사진. 민준이 갓 태어난 준서를 산부인과에서 안고 눈을 빛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준과의 마지막 사진들. 머리는 희끗했지만 여전히 강인한 모습. 몇 달 후 그가 세상을 떠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심장마비였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섰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일하고 있었고 할 수 있는 한 버텼습니다. 그가 죽은 후 2년간 구급대에서 더 일하다가 은퇴했습니다. 몇 달 후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저 실직했고 유진이도 당장은 벌이가 시원치 않아요. 잠시 엄마 집으로 들어갈까 생각 중이에요. 길어야 1년. 자리 잡으면 바로 나갈게요.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제 유일한 아들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아파트를 팔아 빚을 갚았습니다. 나중에야 그 빚의 대부분이 스포츠 도박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훈이 그 사이트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사를 왔고 그는 공장의 기계기사로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이전의 절반이었습니다. 유진은 계속 세탁소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월세를 받지 않았고 관리비만 공평하게 나눠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부엌을 자기 마음대로 정리하고 제 냄비들을 치우고 낡은 주전자는 보기 싫다며 버렸습니다. 제가 부드럽게 무언가 말하려 하면 매번 조용한 긴장감으로 번졌습니다. 지우는 침묵하며 못 본 척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에서 양보했고 나중에는 더 심각한 것들에서 밀려났습니다. 한 번은 유진이 제 허락도 없이 커튼을 바꿨습니다. 어두웠다고 하더군요. 최근에는 제가 짠 손뜨개 소품들을 할머니 쓰레기라며 버렸습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뜨개질을 해왔습니다. 제게는 휴식과도 같았습니다. 손은 바쁘고 생각은 쉬는 시간. 하지만 이제 이곳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사진첩을 협탁에 넣었을 때 서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들어가도 돼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아가. 들어오렴. 그녀는 방으로 들어와 주위를 살피더니 우리가 혼자인 것을 확인하고 제 옆 침대에 앉았습니다. 엄마 대신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바닥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신 말씀이나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괜찮아, 얘야. 마음에 두지 마. 저는 그녀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여긴 할머니 집이잖아요. 엄마는 마치 자기가 할머니를 들여준 것처럼 행동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랑 얘기해봤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는 그냥 손사래를 치면서 할머니가 원래 우리 돌보는 걸 좋아하시고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대요. 하지만 사실이 아니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우는 항상 갈등을 피했습니다. 착하지만
물은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심하게. 서아가 갑자기 저를 진지하게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걸 참고 계세요? 왜 이렇게 대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완전히 혼자 남겨질까봐 두렵다고? 빈집에서 모든 삐걱거림이 민준이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 무섭다고? 너희가 내 가족이니까. 마침내 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전부니까. 그녀는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뺨이 제 어깨에 닿았는데 어릴 때처럼 따뜻했습니다. 있잖아요. 저 할머니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할머니가 제게 해주셨던 일이요. 구급대원 시절 출동했던 이야기들. 어떻게 생명을 구했는지. 할머니는 진짜 영웅이었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되셨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불타는 아파트에 뛰어들었던 그 김은숙은 어디에 있을까? 어둠 속에서 주사를 놓고 아기들을 구하고 오만했던 의사들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들과 맞서 싸웠던 그 사람은? 나 여기 있어. 제가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조금 지쳤을 뿐이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프로젝트 끝내야 해서요. 하지만 저랑 준서는 할머니를 사랑하고 항상 할머니 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언제나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의 수원은 자기만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도시, 각자의 문제를 가진 평범한 가족들, 우리도 가족이었습니다. 단지 그 안에서 한 사람이 불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유진이 복도에서 소리쳤습니다. 거실 커튼 좀 떼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빨아야 하는데 손이 안 닿네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생각들을 접어두고 일어나서 다시 방 밖으로 제가 더 이상 주인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곳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 유진아, 가고 있어. 때때로 저는 제가 어머니나 할머니라기보다 하녀에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음식, 청소, 빨래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이제는 커튼까지. 있잖아요, 어머님. 제가 의자를 잡고 그녀가 커튼을 떼는 동안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이 모든 걸 견디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이니? 이렇게 사는 거요.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 저라면 지루할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눈을 내리깔고 의자를 더 꽉 잡았습니다. 자기 코앞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과 논쟁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편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저는 친구 영희 씨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녀가 거의 30년 동안 일했던 도서관 근처의 작은 카페, 작은 쉼터에 갔습니다. 너 미쳤니, 은수가? 그녀는 찻잔을 받침에 너무 세게 내려놓아 차가 쏟아졌습니다. 네가 걔들이 너한테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둔다고?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 제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가끔 선을 넘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가족은 지지해주고 존중하고 돌봐주는 거야. 걔들은 뭘 하는데? 내 돈으로 살면서 내게 어떻게 살라고 지시하고 널 미안하지만 걸레짝으로 만들고 있잖아. 너 자신을 존중하긴 해?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혼자 남는 게 두렵다고, 그들 말고는 아무도 없다고? 네가 19살 때 아파트 입구에서 술 취한 남자가 여자애를 때리려던 걸 막았던 거 기억나? 영희가 제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난 생각했어. 와, 성격 대단하다. 근데 지금 그 김은숙은 어디 갔어?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땐 젊고 어리석었지. 아니, 어리석지 않았어. 그녀가 잘라 말했다. 우린 살아 있었어. 넌 20년 넘게 구급대에서 뼈 빠지게 일하며 생명을 구했어. 근데 지금은 너한테 좋은 말 한마디 안 해주는
어른들 뒤치다꺼리나 하고 있잖아. 저는 침묵하며 사고 난 차에서 사람들을 꺼냈던 일, 엘리베이터에서 출산을 도왔던 일, 불타는 집에서 할머니들을 구출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두려웠지만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재난의 한가운데에서는 항상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는데 지금은 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넌 강한 사람이야. 언제나 그랬어. 영희가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금은 그냥 두려워하는 거야. 그럴 필요 없는데. 만남이 끝나고 저는 오랫동안 거리를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로 바빴습니다. 아무도 제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녁 5시쯤 장을 봐서 가방을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보통 장은 지훈이 보지만 오늘은 그가 말하기를 야근을 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가 정말 어디에 있는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준서는 언제나처럼 방에 있었고 서아는 친구 집에 있었습니다. 지훈과 유진의 침실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부엌에 멈춰서서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문틈으로 똑똑히 들렸습니다. 당신 진심이야, 지훈 씨?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천만 원이라고. 우리 저축한 돈 전부잖아. 분명히 이길 줄 알았어. 계속 연승 중이었단 말이야. 그놈의 연승 따위 관심 없어.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우리 돈이었어. 첫 계약금으로 쓸 수 있었던 돈. 드디어 여기서 나갈 수 있었는데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지훈이 또 돈을 잃었구나. 또 야근한다고 내게 거짓말을 했구나. 내가 다 갚을게. 나만의 시스템을 찾았어. 거의 만회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녀의 웃음소리는 히스테릭하게 들렸습니다. 당신 시스템 때문에 3년 전에 당신 어머니 집으로 기어들어왔잖아. 난 당신이 끄는 줄 알았어. 유진, 제발. 다시 어머니한테 빌리자는 말만은 하지 마. 당신 어머니한테 더 깊이 의존할 생각 없어. 저는 간신히 냉장고로 가서 채소를 정리하기 시작했을 때 침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유진이 저를 바로 보지 못하고 뛰쳐나왔습니다. 붉어진 눈, 헝클어진 머리, 불타는 얼굴. 아, 집에 오셨네요? 저를 발견하고는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저 나갈게요. 저녁 기다리지 마세요. 그녀는 가방과 재킷을 움켜쥐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잠시 후 지훈이 나타났습니다. 벽처럼 창백한 얼굴로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봤습니다. 다 들으셨어요?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르는 척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2천만 원이라니, 지훈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남의 집 유리창을 공으로 깬 소년처럼. 될 줄 알았어요. 다 계산했는데 확신했거든요. 다시는 그러지 마라. 제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아들아. 너 자신과 우리 모두를 망치고 있잖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없이 많았던 또 다른 약속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매번 돈을 잃을 때마다 맹세했지만 다시 돌아갔습니다. 가서 좀 쉬어. 제가 말했습니다. 저녁 준비되면 부를게. 그는 그림자처럼 사라졌고 저는 부엌에 서서 제 안에 무언가가 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얇은 얼음에 균열이 가는 것처럼. 서아는 7시쯤 돌아왔습니다. 뺨에 홍조를 띤 채 활기찬 모습으로 코트를 활짝 열어젖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보내셨어요? 영희 이모님 만나셨죠? 만났지.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시간 보냈어. 세상 온갖 이야기를 다 했지. 아, 그녀가 오븐을 들여다봤습니다. 와, 그라탱이다. 참치 그라탱. 네, 아빠가 좋아하잖아. 그런데 엄마는 저녁 먹으러 안 온다고 하더라.
서아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또 싸우셨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딸 앞에서 지훈을 깎아내리는 것도 옳지 않았습니다. 조금 다퉜어. 서로 시킬 시간을 줘야지. 그런 일도 있는 법이야. 요즘 우리 집은 그런 일이 너무 잦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서 데리고 올게요.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지우는 기운 없이 먹으며 포크로 접시를 극적였고 준서는 언제나처럼 헤드폰을 낀 채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아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어떤 선생님이 동물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했는지, 어떤 친구들이 누구와 다퉜는지 이야기하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느꼈습니다. 아파트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수건을 널었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접시를 옮기고는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도피하는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보지 않으면서도 그저 생각하지 않기 위해 쳐다보는 것. 10시쯤 유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다림질판 옆에 서서 갑반 수건을 개고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철컥하는 소리를 듣고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녀가 어떤 표정으로 들어올지 몰랐습니다. 화난, 차가운, 비난하는 표정. 하지만 대신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나이야.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이는 아마 자고 있을 거고, 저 늙은이는 어차피 안 나올 거야.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늙은이? 나를 두고 하는 말인가? 확실해. 두 번째 여자가 물었습니다. 낯선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물론이지. 이 집은 이제 거의 내 집이나 다름없어. 내가 데려오고 싶은 사람 데려오는 거지. 저는 어둠 속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집. 그럼 나는 그냥 방해물일 뿐이었나?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건 어때? 그 두 번째 여자가 물었습니다. 별로. 맨날 끼어들고 조언하고 아침부터 그 역한차나 끓여대고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참견이야. 사실 우리가 다 해주는 건데. 밥하고 빨래하고. 그럼 왜 참고 살아? 어디로 가겠어? 지금 집어넣는 건 불가능해. 그리고 그이가 또 돈사고를 쳤잖아. 유진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저는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 당분간은 저 늙은이를 참아주는 거지. 하지만 올해는 아닐 거야. 늙은이, 올해는 아닐 거야. 저는 조용히, 조심스럽게 제 방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은 뛰고 손은 떨렸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 시절 덕분에 감정을 다스리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속이 뒤집어질 때조차도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지고 마디가 굵고 핏줄이 튀어나온 손. 하지만 이 손은 갓난아기를 안고 죽은 이의 눈을 감겨주고 상처를 꿰매고 달려가며 주사를 놓았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냥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어딘가 안에서 무언가 뚝 하고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부서진 것이 아니라 바로 금이 갔습니다. 가늘고 거의 들리지 않게 하지만 균열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제가 스스로 허락했습니다. 아무도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물러섰습니다. 다음 한 주 동안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유진의 말, 늙은이, 참는 것도 오래가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은 그녀를 볼 때마다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매번 가슴을 아프게 베었습니다. 지우는 어두운 얼굴로 다녔고 유진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식탁에서 그들은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서아와 준서는 불안한 눈으로 그들을 쳐다봤지만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제가 거실에서 먼지를 닦고 있을 때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일찍 퇴근했는지 온몸에 짜증이 가득했고
구두굽 소리는 무대 위를 걷는 것처럼 요란했습니다. 집에 계셔서 다행이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얘기 좀 해야겠어요. 저는 걸레를 창틀에 놓고 그녀에게 돌아섰습니다. 무슨 일인데?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녀의 눈이 불탔습니다. 저 승진했어요. 이제 이 지역 전체 총괄 매니저예요. 축하해.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잘 됐네. 네, 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둘러봤습니다. 월급도 오르고 전망도 좋고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업무 일부를 집에서 해야 해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창가에 책상을 놓으면 되겠다. 여기 빛이 좋잖아. 아니요, 어머님. 그녀가 말을 잘랐습니다. 저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해요.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곳. 어머님 방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속이 꽉 죄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방을? 네. 그녀는 마치 그게 가장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거기 밝고 넓잖아요. 어머님은 짐도 별로 없으시잖아요. 어머님은 창고방으로 옮기시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창고. 창문도 없고 콘센트도 없는 2평짜리 공간. 우리는 거기에 김치통, 낡은 물건들, 민준의 연장들을 보관했습니다. 이제 그곳이 제 자리라니. 그럼 난 어디서 자니? 침대랑 협탁은 들어갈 거예요. 그 외에 뭐가 더 필요하세요? 어머님은 거기서 잠만 주무시잖아요. 어차피 매일 똑같은 하루 보내시는데 차 마시고 책 읽고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갑자기 공기가 부족한 것처럼 생각해 볼게.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마치 제게 은혜라도 베푸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구는 수요일에 도착하니까 가능하면 천천히 짐을 빼기 시작해 주세요. 저는 걸레를 손에 든 채 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 내 아파트, 내 벽, 내 커튼, 사진들, 선반들, 그리고 아무도 내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통보했습니다. 내 자리를 허락도 상의도 없이 빼앗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훈은 7시쯤 퇴근했습니다. 저는 마침 오븐에 고기를 넣고 그가 좋아하는 감자구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동료들과 회의가 있다며 나갔고 서하는 친구 집에 준서는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둘이 남았습니다. 마치 민준이 출장 가고 저와 지훈이 보드게임을 하며 쿠키를 굽던 그 시절처럼. 냄새 좋네요. 그가 부엌으로 들어와 재킷을 벗었습니다. 엄마 계신 곳은 항상 아늑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가 앉기를 기다렸습니다. 유진이가 자기 승진 얘기하더라. 그는 즉시 긴장했고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방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저는 그를 차분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방을 자기 사무실로 만들고 싶다고 나는 창고로 옮기라고 하더구나. 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동의했습니다. 엄마, 그건 임시방편이에요. 우리가 첫 계약금 모을 때까지만요. 그러고 나면 이사 갈 거예요. 네가 2천만 원을 날린 후에 말이지. 저는 비난 없이 말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꽉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법을 찾을게요. 추가 근무도 하고 있어요. 유진이도 이제 월급이 오르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간만 좀 주세요. 지훈아, 너 지금 나보고 창고에서 살라고 하는 거야.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니? 좋은 침대 놔드리고 조명도 달아드릴게요. 이건 공동의 목표를 위한 임시방편이잖아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엄마, 존중은 어디 갔니? 제가 물었습니다. 여긴 내 집이야. 내가 아직도 대출금을 갚고 있어. 네가 부탁해서 너희가 위기라서 내가 너희를 들인 거야. 그런데 이제 나는 사람도 아니니?
그냥 창고로 옮겨도 되는 늙은이일 뿐이야?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는 그 시선. 저는 어릴 때부터 그를 알았습니다. 그는 논쟁할 수 없었고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끼어들지 않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제가 유진이랑 얘기해 볼게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설득해 볼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예 말을 안 하거나 말해봤자 그녀가 언제나처럼 무시할 것이라는 것을. 저녁에 저는 부엌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창고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징이었습니다. 마치 당신은 우리에게 방해가 돼. 구석으로 가서 조용히 앉아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곧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저는 가구가 삐걱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복도를 내다보니 유진과 지훈이 거실 소파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니? 제가 가운을 걸치며 물었습니다. 작업 공간 준비하는 거예요. 유진이 미소 지었지만 눈에는 얼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제 얘기했잖아요. 난 아직 동의하지 않았어. 지훈은 마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우린 합의한 줄 알았는데요. 유진이 줄자를 든 채 몸을 폈습니다. 가구는 수요일에 오고 벽도 새로 칠하고 다 준비해야 해요. 창고도 아늑하게 꾸며드릴게요. 눈부시지 않게 부드러운 조명도 선물해 드릴게요. 난 동의 안 해.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내 방에 손대지 마. 유진이 비웃었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아시잖아요. 전일이 있단 말이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집에서 일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제가 반복했습니다. 이건 내 집과 내 삶에 관한 문제야. 나도 권리가 있어. 우리가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녀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인생은 계속돼요. 저도 발전할 권리가 있다고요? 아니면 다시 세탁소에서 일해야 하나요? 지우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대화에서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침묵을 선택한 방관자일 뿐이었습니다. 부탁할게.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허락 없이 내 방에 들어오지 마. 오늘도 나중에도.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저는 돌아와 문을 닫고 그 문에 기댔습니다. 심장은 뛰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명확하게 경계를 그었고 아무도 그 경계를 넘을 권리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저는 이 감정을 안고 다녔습니다. 제 안의 절반은 또다시 냉전이 시작될 거야. 다시 침묵, 서운함, 비난이 이어지겠지 라고 말했고 다른 절반은 어깨를 폈습니다. 저녁에 서아가 제게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머니, 들어가도 돼요? 물론이지, 들어오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두 분 또 그러시는 거 들었어요?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절대 양보하지 마세요. 여긴 할머니 집이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허락했지. 스스로 침묵하면서.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동의하지 마세요. 약속해 주세요. 저는 벽에 걸린 우리 낡은 레코드판 선반을 보았습니다. 각각이 사진 같았습니다. 민준, 나, 어린 시절의 지훈, 집안의 음악, 이 모든 것이 제 일부였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창고도, 굴욕도. 그 순간 유진이 노크도 없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줄자, 등 뒤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오, 여기 계셨네요. 그녀가 쏘아 붙였습니다. 서아야, 가서 아빠 상자 나르는 것 좀 도와드려. 무슨 상자요? 네 할머니 물건 담을 상자. 내일 포장 시작할 거야. 일요일에는 벽칠할 거고. 저는 일어섰습니다.
난 동의한 적 없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어머님. 그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린 어른이고 계획이 있고 일이 있어요. 어머님 감정에 좌우될 수 없다고요. 그럼 저도 어른으로서 말씀드리죠. 안 됩니다. 그녀는 줄자를 든 채 굳었습니다. 서아는 창백해졌습니다. 우리는 세 사람. 이 순간 제가 깨달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제 유일한 진짜 현실이었던 그 방에 서 있었습니다. 안 된다니 무슨 뜻이에요? 유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논의 대상이 아니에요. 전 사무실이 필요해요. 다른 해결책을 찾으세요. 서아방, 준서방, 거실 한 구석. 애들은 공부해야 해요. 공간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어머님은 왜 필요하세요? 연금생활자시잖아요. 그냥 누워서 책이나 읽으시는데 그럼 나는 창고에서 살아도 된다는 거니? 난 사람도 아니야? 저는 소리치지 않고 그저 말했습니다. 서아가 제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학 갈 때까지. 여긴 할머니 방이에요. 아무에게도 내줄 필요 없어요. 문가에 지훈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당신 어머니가 이사 가길 거부하시네요.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고집 부리세요. 우린 마감 기한도 있고 일도 있고 가구도 이미 주문했는데 여긴 내 아파트니까. 제가 아들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내 방에서 내 물건, 내 인생을 내던지는 걸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내와 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다른 해결책을 찾아보면 어떨까?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늦었어.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건 이미 결정됐어. 어머니가 양보하시든가 아니면 친구 집에 가서 사시든가.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레코드판을 집었습니다. 챗 베이커. 민준이 마지막 기념일에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내 물건에 손대지 마. 제가 말했습니다. 감히 손대지 마.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머님? 유진이 줄자를 꽉 쥐었습니다. 우릴 내쫓기라도 하시게요? 저는 그녀의 눈, 입술, 자세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 안의 어딘가에서 꼿꼿한 허리가 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것, 진짜 제 것. 네, 제가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내보낼 겁니다. 그 방에서의 장면 이후 아파트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마저 종소리처럼 들릴 정도의 정적이었습니다. 유진은 한마디 말도 없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지우는 복도에 서서 마치 10년은 늙어버린 듯 어깨를 축 늘어뜨렸습니다. 서아는 제 곁에 남았습니다. 할머니, 그녀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저들이 계속 고집 부리면 떠나세요. 저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겠니, 얘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여기 있는데 영희 이모님 계시잖아요. 방 3개짜리 집에 혼자 사신다고 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시긴 하지만 그게 해결책은 아니잖아. 서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떠나야 하는 건 저들이 할머니를 내쫓아서가 아니라 할머니가 원해서여야 해요. 할머니 자신을 위해 살 자격이 있으니까요. 창고도 아니고 남의 규칙에 맞춰서도 아니고요. 이 말들이 제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맴돌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벽 너머에서 지훈의 소파가 삐걱거리는 소리, 준서가 자기 방에서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혼자 남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나, 이런 나 자신으로 남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차를 끓이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은 어스름했고 가로등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드문 행인들은 재킷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멀리서 전차가 윙윙거렸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깨끗한 페이지를 펴고 썼습니다. 행동계획, 영희 씨에게 전화해서
임시 거주 가능한지 알아보기, 연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하기, 가져갈 물건 목록 작성하기, 쪽지 남기기, 히스테리도 시끄러운 장면도 없이 저는 그저 조용히 차분하게 떠날 것입니다. 마치 수십 번 다른 출동지로 떠날 때처럼 짐을 싸고 할 일을 하고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 아침 모두가 아직 자고 있을 때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영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수가, 너 제정신이야? 당연히 와야지. 내 방 하나 비어있고 발코니도 남향이야. 요양원에 온 것처럼 지낼 수 있을걸.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그냥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나갈 거야. 아파트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 무슨 소리야. 그 아파트는 내 거잖아. 네가 원하면 걔들 내쫓을 수도 있어. 하지만 먼저 숨 좀 돌려. 잠시라도 너 자신을 위해 살아봐. 제가 돌아왔을 때 모두 부엌에 있었습니다. 지우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유진은 빵에 버터를 바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 쪽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훈이 말했습니다. 우리 다 얘기해봤어요. 엄마가 정그러시다면 옮기지 마세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이젠 필요 없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 오늘 떠날 거야. 어디로요? 유진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친구 집으로. 당분간. 그러고 나서 상황을 볼 거야. 그러니까 삐치셨다는 거네요. 그녀가 방 문제 때문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니, 유진아, 삐친 게 아니야. 그냥 여기에 더 이상 내 자리가 없다는 걸 깨달았을 뿐이야. 난 손님이고 손님은 떠나거나 쫓겨나거나 둘 중 하나지. 하지만 지훈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다시 얘기해요. 성급하게 굴지 마세요.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난 너희가 이사 온 순간부터 3년 동안 대화를 기다렸어. 존중이 있을 거라, 이게 잠시일 거라 희망하며 살았어. 이제는 됐어. 편한 사람이 되는데 지쳤어. 엄마, 괜찮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서운한 거 없어. 그냥 떠나는 거야. 저는 짐을 조금 쌌습니다. 가방 2개, 옷, 서류, 책 몇 권, 낡은 사진들, 레코드판, 민준의 시계와 편지가 담긴 상자.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코트를 입고 있을 때 서아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 얘야, 걱정 마. 나 안전한 곳에 있을 거야. 넌 똑똑한 아이야. 누구도 내 입을 맑게 두지 마. 그게 아빠일지라도. 그녀는 제 목에 매달렸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오직 따뜻하고 살아있는 손길만이 느껴졌습니다. 어릴 때처럼 편지할게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나도 답장할게. 나오는 길에 준서와 마주쳤습니다. 할머니, 그가 머뭇거렸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달나라로 가는 건 아니잖아. 우리 또 볼 거야. 보고 싶을 거예요. 저는 그를 껴안았습니다. 나도. 하지만 때로는 다시 주목받기 위해 떠나야 할 때도 있단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제가 나가는 것을 그저 서서 지켜봤습니다. 현관 앞에는 영희가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가자, 친구,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도시 반대편, 오래된 벽돌집에 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나무 계단, 지하실 냄새, 그리고 낡은 천장처럼 당겨야 하는 철제문이 달린 엘리베이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파트에 들어서며 저는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집에 손님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 있다. 비록 임시적이고 창밖 풍경은 낯설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어디로 가라, 어떻게 숨 쉬어라, 언제 불을 꺼라 하는 말을 듣지 않는 공간에 있었습니다. 편하게 있어. 영희가 팔을 벌렸습니다.
책꽂이 비어있고 옷장에도 자리 많아. 부엌 큰 공동이지만 난 커피 진하게 마시는데 내 그 허브차랑은 달라. 견딜 수 있겠어? 해봐야지.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레몬차를 마시고 양귀비 씨앗 쿠키를 먹으며 좋은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긴장된 시선이 없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방은 이상하게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의 텔레비전 소리도, 복도를 걷는 발소리도, 벽 너머 유진의 목소리도 없이 오직 이불 소리와 제 자신의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가슴속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낡고 무거운 가운을 벗어 던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제 자신이 되었습니다. 꼬리표도 역할도 학습된 순종도 없이 며칠 후 저는 법률사무소에 가서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뗐습니다. 모든 것이 여전히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 제 허락하에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저는 그 허락을 철회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길 바랐습니다. 저녁에 서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분위기 안 좋아요. 엄마 아빠 매일 싸워요. 아빠는 할머니가 옳았다고 하고 엄마는 할머니가 우리를 버렸다고 해요. 전 그냥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주말에 할머니 댁에 가도 돼요?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론이지. 오렴 보고 싶었어. 그녀는 배낭을 메고 청바지를 입고 제가 1학년 때부터 기억하는 그 코트를 입고 왔습니다. 영희는 그녀를 친손녀처럼 껴안고 김치찌개를 끓여주고 집에서 만든 산딸기 잼을 주었습니다. 여기 좋네요. 서아가 저녁에 창턱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늑하고 평화로워요. 이런 느낌이 어떤 건지 잊고 있었어요. 그냥 앉아서 누가 소리칠까봐 두려워하지 않는 거요. 언제든 와도 돼. 제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안 돌아가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얘야. 난 너무 오랫동안 그림자처럼 살았어. 이제는 사람처럼 살고 싶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가와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다음 날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댁에 갔었어요.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말해봐.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제가 통제력을 잃었어요. 모든 면에서 엄마가 옳았어요.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요. 화나지 않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어. 그는 수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진이는 짐을 쌌어요. 언니네 집으로 간다고, 지쳤다고 제가 마마보이라고 했어요. 서아는 화가 나 있고 준서는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거긴 내 집이고 내 가족이야. 지훈아.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내가 결정해야 해. 아파트는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너희에게 그 집을 남겨둘 이유는 없다고 봐. 하지만 내쫓지도 않을 거야. 모든 것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자. 넌 어른이잖아.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진 않을게. 단 한 가지만 말할게. 존중은 부탁이 아니라 권리야. 네가 그걸 줄 모르면 요구할 수도 없어. 엄마, 나 피곤하다. 건강해라, 아들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영희는 2주간 요양원에 갔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파트는 조용하고 머릿속은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죽을 끓이고 낡은 편지를 읽고 사진을 다시 보고 수첩에 요리법을 적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일요일에 서아가 다시 왔습니다. 저 전학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댁으로 이사와서 여기 전문대에 들어갈까 해요.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거기 텅 비었어요. 마치 할머니를 빼내니까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아요.
네가 결정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도와줄게.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완전히 새 사람 같아요. 아니, 얘야, 난 늙었어. 하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진짜 나 자신이야. 봄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한순간에 주변이 녹은 눈으로 어두워지고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로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치커리차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12년 만에 깨어났구나. 그날 편지가 왔습니다. 관인이 찍힌 평범한 종이 편지였습니다. 주택관리과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유진이 아파트 지분 등록을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제 동의 없이 공식적으로 방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감사는 이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신분증과 아파트 서류를 챙겨 직접 그곳으로 갔습니다. 전화도 소란도 없이 그저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아는 사람으로서 사무원은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아무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분 권한은 오직 어머님께만 있습니다. 원하시면 위원회에 소환할까요? 아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방식대로 해결할게요. 저는 영인의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이건 복수가 아니라 그저 질서를 바로잡고 싶은 거야. 너희가 이사 온 지 3년이 넘었구나. 그동안 나는 너희에게 지분과 음식과 평온을 주었다. 돈도 도움도 요구하지 않았어. 이제 내가 결정한다. 이사 나가거라. 2달의 시간을 주겠다. 집을 구하고 지출을 재검토하고 서로 합의하기에 충분한 시간일 거야. 이 아파트는 서류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 것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지만 더 이상 내 인생을 망가뜨리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엄마가. 저는 봉투를 봉하고 우체국에 가서 붙였습니다. 차분하게 분노도 의심도 없이. 일주일 후 지훈이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현관에 서서 시를 외우지 못한 학생처럼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깨달았어요. 저희 짐 싸고 있어요. 유진이는 떠났지만 저랑 아이들은 갈 곳을 찾을 거예요. 서두르라고 하는 건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변하지 않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 앉아있다 가도 될까요? 예전처럼요. 우리는 부엌에서 차를 마시며 어린 시절, 민준, 그리고 그가 어릴 때 어둠을 무서워해서 제 곁에 뺨을 대고 자던 날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강하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겁쟁이였고요. 아니, 아들아, 넌 그냥 네가 누구인지 잊었을 뿐이야. 이제 늦기 전에 다시 기억해내렴. 그들이 이사간 후 저는 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창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방들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공기가 신선해졌습니다. 벽들은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든 방을 둘러보고 제 예전 방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이제 다시 제 것이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고 선반을 닫고 상자들을 내놓고 제 것이 아닌 모든 것을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치웠습니다. 레코드판을 올렸습니다. 민준이 선물한 바로 그 곡 Be So Nice to Come Home To. 그리고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픔 때문이 아니라 고요함 때문에, 그 안에서 나 자신일 수 있는 권리 때문에. 한 달 후 서아가 제게 이사 왔습니다. 전문대에 합격했고 서류도 혼자 준비하고 전공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수의학. 동물은 적어도 배신하지는 않잖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준서는 주말마다 와서 미소 지으며 호떡을 먹고 점점 더 자고 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여기 따뜻해요, 할머니. 진짜로요. 저는 새 주전자를 사고 꽃무늬 커튼을 달고 창가에 제라늄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설거지를 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이 다가오는 저녁, 저와 영희는 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는 서두르지 않는 것처럼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수가? 그녀가 물었습니다. 살만하니? 살만해, 영희야. 드디어. 그립지는 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끔 그립지. 지훈이가 언젠가 다른 모습이었던 아들로서 그리워. 사랑이 인내라고 믿었던 시절도 그립고. 하지만 이제는 알아. 사랑은 경계이기도 하다는 걸.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한테 항상 있었던 게 뭔지 알아? 그녀가 물었습니다. 넌 어떤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릴 줄 알았어. 온몸이 떨려도 넌 서서 버텼지.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남의 문지방에 서 있기 싫을 뿐이야. 내 문 앞에 서는 걸 선택했어.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너는 안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어, 은수가. 단 한 번도. 그냥 네가 너 자신을 숨겼던 거지. 이젠 저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하늘이었습니다. 단지 이제는 제가 온전히 서서 그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